지중해에 한없이 평화롭고 잔잔한 파도에 넘실 때는 요트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본다. 밤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들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린다. 지금 읽어드린 구절은 책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의 프롤로그 첫 구절이다. 남편의 꿈이었던 요트 세계 여행 때 적은 글귀이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며칠에 한 번씩 매장이 만들어지고 창업 7년 만에 연매출 5천억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의 창업자. 그녀의 이름은 바로 켈리 최이다. 매년 5월이면 발표되는 영국 선데이 타임즈 부자 순위에서 345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 당시 축구로 유명한 베컴 부부보다도 더 높았다. 하지만 이런 그녀도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후배와의 만남에서 커피값 고민을 했을 만큼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수년 전의 일이다. 어느 날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신수가 환해진 얼굴로 그동안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게 벌었던 이야기며 사업에서 제법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신나게 이야기하는 후배 앞에서 영혼 없는 추임새를 하며 온통 커피값 고민에 빠져 있었다. 영국 상위 부자인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쯤 되면 그녀의 삶이 궁금해진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난 그녀는 형제 자매 중 2명이나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 보냈을 만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집안 형편도 어렵고 공부도 재미없었던 그녀는 낮에는 와이셔츠 공장을 다니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렇게 종일 공장에서 일만 할 때 일이다. 함께 일하던 가장 친한 친구가 죽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해외로 떠났다. 언어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친구의 제안으로 동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성장하는 것 같았다. 파리에서도 상류층만 살 수 있는 곳에서 살았고 고급 승용차도 있었다. 그런데 사업이 점점 나빠져 갔다.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 괜찮다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다만 돈이 되진 않았다. 돌이켜보면 수익이 되지도 않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넣고 재밌었으면 됐다는 합리화한 것부터 잘못이었다. 수차례에 걸쳐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결국 사업은 더 어려워졌고 9년 동안 빚 10억을 남기고 끝이 났다. 다시 후배를 만났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끝내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커피값 낼 돈이 없던 그녀는 일어서지 않고 뭉그적거렸다. 그런데 짠돌이로 유명했던 후배도 돈을 낼 생각이 없어 보였다. 20여 분의 눈치 싸움은 결국 후배가 계산하고서야 끝이 났다. 집으고 가는 길 누군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걷다 보니 어느새 세느강 앞에 도착해 있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었다. 조국을 떠나 머나먼 프랑스에서 힘겹고 외롭게 공부하던 한인 유학생이 이 강에서 뛰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었는데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덜컥 겁이 났다. 이대로 더 있다가는 정말로 뛰어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대로라면 해지기 전에 충분히 도착했을 거리를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어린 시절부터 집을 떠나 공장에서 생활했던 그녀는 혼자 어두운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언제나 힘들었다. 문을 열고 서둘러 스위치를 올렸다. 거울에 그녀가 보였다. 제대로 들여다본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다. 거울 안에는 화장기 없는 푸석푸석한 얼굴에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펑퍼짐하게 살이 찐 아줌마가 서 있었다. 외면하고 싶었다. 그런데 문득 거울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두 팔 벌리면서 엄마에게 오라며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생생히 들리는 듯 했다. 엄마는 항상 그녀를 예뻐하고 아껴주셨다. 몸이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셨고
남자도 힘들어한다는 과수원 일을 나가면 며칠을 알아 누우셨다. 일 나간 엄마를 기다리던 그녀와 동생은 엄마가 가져온 과수원에서 주는 단팥빵을 먹곤 했었다. 엄마가 떠오르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도무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우선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밖으로 나가 걸어보았다. 그 다음엔 책을 읽었다. 한 분야의 책을 제대로 100권 읽으면 그 분야에서 학위를 얻은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녀는 난독증이 있었다. 책을 읽는 것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권의 책을 선별하여 돈 버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책 속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따라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취직을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40대 동양 아줌마를 받아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후 그녀는 다시 한번 사업에 도전하기로 한다. 이번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어야 했다. 이때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김밥과 초밥을 팔아 연매출 수억 원을 올린 김승호 회장이 쓴 김밥 파는 CEO를 읽게 된다. 책을 덮자마자 이거다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마트 내 초밥 도시락 컨셉이 정해졌다. 당시 마트의 초밥 도시락은 사 먹기에 돈이 아까웠다. 그보다 훨씬 신선하고 맛있게 하면 잘 될 것 같았다. 보여주는 쇼 형태까지 접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았다. 우선 초밥에 대해서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했다. 파리에서 초밥을 제일 잘하는 야마모토상을 찾아간다. 시식하려면 30분 이상 줄을 서는 건 예사였고 1시간을 기다리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그 식당으로 찾아가 줄을 섰다. 차례가 되어 식당으로 들어갔다. 용기를 갖고 사업 이야기를 했다. 깍듯이 예의를 지키는 그였지만 일본 장인 특유의 무뚝뚝함이 있어 대하기 편한 사람은 아니었다. 수많은 이야기를 했건만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를 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초밥을 알리고 싶다 했다. 이 초밥을 먹으면서 느꼈던 행복함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했다. 그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했다. 며칠 후 다시 그를 찾아갔다. 그의 답변은 세상에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고 싶은데 마트에서 판매하는 초밥은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 교수직을 제안받았던 참이라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 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야마모토 선생이 가장 적임자일 거라는 생각에 그의 식당 앞에 가서 줄을 섰다. 어떻게 말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최고의 초밥을 나랑 만들자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가 그녀를 쳐다봤고 식당 앞 카페에서 기다리라 했다. 노천 카페에서 마시던 커피가 다 식어갈 무렵 그가 왔다. 그는 한 달쯤 후 이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이며 이제는 종일 일을 하기보다는 일선에서 물러나 교수로서 후배를 양성하고 싶다 했다. 당시 그는 이미 60대였다. 어쨌든 식당을 넘기면 일본에서 몇 달간 휴가를 보낼 예정이고 그때 마음이 바뀌면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벌써 사업이 성공하기라도 한 것처럼 기뻤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면 몸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녀는 돈이 없었다. 그러나 마치 내 상황을 짐작이라도 한 듯 야마모토 선생은 돈은 필요 없다 했다. 직접 초밥을 만들거나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 후 야마모토 선생은 정말로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 4개월 정도 일본을 다녀와서는 그때부터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생선 손질법과 초밥에 초를 만드는 법을 비롯해 수많은 노하우를 전수했다. 정말 고마운 은인이자 스승이 되어 준 것이다. 야마모토 선생은 그녀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다. 최고의 스승에게
초밥에 대해서도 배웠고 메뉴도 어느 정도 나왔지만 경영자로서의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 경영을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했다. 앞서 이야기했던 김승호 회장이 떠올랐다. 인터넷을 뒤지고 출판사에도 연락해보고 수소문 끝에 개인 메일을 보냈다. 프랑스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이고 사업에 실패해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며 이제 막 사업가로 재기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려는 상황이다. 당신도 나처럼 힘겨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에게 그 노하우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가진 돈이 없어 대가로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대신 성공하면 나도 후배들에게 그 노하우를 공유하겠다. 대략 이런 내용을 간결하고 절박하게 담아 보냈다. 이것이 김승호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답장 메일이 왔다. 그 후 전화통화로도 궁금한 점을 묻고 답변도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김승호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까지 가서 직접 보고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져야 할 시간이 왔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마트를 선택했고 그곳에 사업계획서를 보냈다. 그곳은 판매가 잘 되는 기존 초밥 도시락 매장이 있었고 하루에도 수백 개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던 곳이었다. 라이브쇼와 초밥 도시락 사업을 접목한다는 기존 초밥 도시락과의 차별점을 내세웠고 몸에는 좋지만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고픈 샐러드와 배는 부르지만 건강에 좋지 않고 열량이 높은 피자 등 프랑스 패스트푸드 시장에 대한 내용도 넣었다. 그 후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고 마트에 입점하게 된다. 드디어 켈리델리가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이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마트에서는 소위 오픈빨이 아니냐 하며 놀라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손님은 더 늘어났다. 그녀와 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온종일 초밥을 만들고 직원과 손님을 관리하기 바빴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 밤 10시까지 정리 작업을 했고 집에 와서는 매출과 비용을 따지고 도시락 반응은 어땠는지도 파악했다. 힘들고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기분이 좋지 않은 듯 했다. 무슨 일인지 묻자 다소 슬픈 목소리로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는 거냐고 물었고 하루 종일 일만 하려고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다. 솔직히 좀 충격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직원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와 남편은 직원들이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방식을 고민했고 하나하나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었다. 현재의 켈리델리는 그녀가 자리에 없어도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녀는 가족과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켈리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켈리체를 만나보았다. 40대에 마이너스 10억에서 영국 상위 부자까지 올라간 그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 냈던 그녀. 그런 그녀의 끈기와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